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최이나라고 합니다. 저는 자가 면역 질환, 그중에서도 전신 홍반 루푸스를 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건강검진에서 항액 항체 양성 결과가 나오면서 자가 면역 질환 상담을 위해 내원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건강하고 불편함 없이 지내시다가 좀 더 내 몸을 잘 알고 잘 관리하고 싶은 좋은 마음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검사를 받았는데 항액 항체 양성이라고 하는 좀 낯선 항목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고 결과지를 보니까 난치병인 전신 홍반 루푸스니 자가 면역 질환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마음을 졸이면서 좀 불편한 마음으로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액 항체 양성이라고 해서 전신 홍반 루푸스인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리고 건강한 분들 중에서도 항액 항체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은 첫 번째로는 항액 항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떠한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신 홍반 루푸스를 어떤 상황에서 걱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름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항액 항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안티 뉴클리얼 안티바디, 그래서 글자 그대로 풀면은 세포의 핵에 대한 항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은 원래 외부의 적, 그러니까 세균, 바이러스 그런 것들을 공격하려고 있는 군대 같은 개념인데요. 그 항체는 군대가 쏘는 유도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외부의 적을 정확하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끔 이런 군대가 혼선을 일으켜서 내 몸의 세포, 그중에서도 세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핵을 향해서 유도탄을 제작해 두는, 이제 만들어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몸의 내부를 향한 항체를 항액 항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액 항체는 혹시 면역계가 내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의 성향이 있는 게 아닌가를 살펴보는 일종의 이제 1차 선별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푸스를 비롯한 여러 자가 면역 질환에서 이 항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의심이 되면 먼저 이게 찍어보는 거죠, 살짝. 근데 여기서 기억하실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제 항액 항체는 이제 루푸스의 전용 검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루푸스 말고도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 쇼그렌 증후군이나 전신 경화증, 염증성 근염, 그리고 자가 면역 간염이나 갑상선염,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양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인데, 어 아무 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서도 흔하게 양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액 항체 검사는 이제 민감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은 검사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물코가 아주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 그물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것들은 다 걸러낼 수가 있지만 그 그물에 걸린 게 진짜 병은 아주 일부밖에 없고 나머지 이제 자잘한 것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민감하기는 하지만 비특이적이다라는 성질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인데요. 이제 건강한 사람한테도 양성이 나온다면 얼마나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날까? 요걸 숫자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증상도 병도 없는 이제 말 그대로 건강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항액 항체 검사를 대규모로 시행을 했을 때 항액 항체 양성이 나오는 비율은 이러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건강한 성인 100명 중에서 1대 40배로 희석을 해서 이제 환자분의 혈청을 40배 희석한 다음에 검사를 진행을 하고, 여기서 뭔가 보이는 게 있으면 저희가 이제 2배수, 4배수로 희석을 하면서 검사를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1대 80부터를 저기 양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가장 낮은 양성 1대 80이 100명 중에 13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성인 100명 중에서 13명이 낮은 역가에서 항액 항체 양성이 나온다는 거니까 상당히 그냥 아무나 양성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성일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양성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연구에서는 양성인 사람들이 여성이 남성의 4배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최근 수십 년가의 이제 일반 인구에서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항액 항체의 양성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저희가 전신홍반 루푸스랑 비교를 해 보면 이제 루푸스는 인구 전체로 보면 이게 10만 명당 20명, 45명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가 안 되는 뭐 0.2%에서 0.5% 정도에 미치는 상당한 드문 질환입니다. 그래서 산수를 해 보면 이제 1,000명 중에서 130명이 항액 항체 양성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그 1,000명 중에서 실제 루푸스 환자는 뭐 0.2명, 0.3명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명이 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없는데 검진해서 우연히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그게 정말 전신 홍반 루푸스 확률보다는 그냥 건강한 사람인데 우연히 보유하고 있는 양성의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저희가 조금 들어가서 깊게 보면은 항액 항체 결과지에는 보통 이제 1대 80, 1대 160 등의 혈액을 몇 배까지 희석을 해도 항체 반응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표기를 해주게 돼 있고 그걸 저희가 타이터, 역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대 80, 1대 160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130명 그렇게 건강한 사람한테도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희석을 몇 번 더 해서 1대 640, 1대 1280처럼 높은 역가로 올라갈수록 이건 우연히 일어나기는 좀 어려운 일이고 의미 있는 자가 면역 질환과 연관될 확률이 점차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 음성이다 그런 단어만 보지 마시고 옆에 붙어 있는 숫자 그 역가를 잘 보셔야 되고요. 뭐 양성이란 글자 보고 하고 놀라는 것보다는 1대 80 약 양성이라는 맥락을 아는 건 전혀 다른 얘기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내가 항액 항체 양성이면 병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병을 생각을 해야 될까 하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답이 명확한 것은 이제 검사 수치가 아니라 증상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항액 항체 양성이라는 거는 이제 입장권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진단은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증상을 겪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의사가 이제 루푸스를 의심할 때 눈여겨보는 대표적인 이제 신호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가장 유명한 게 이렇게 얼굴에 나비 모양의 홍반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양쪽 뺨하고 콧등을 가로지른 이제 붉은 발진이 꼭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나비 홍반 그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유난히 햇볕에 예민한 이제 광과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깐 햇볕을 쐈는데 피부가 확 이렇게 붉게 올라온다. 그런 증상들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통도 대표적인 증상인데 여러 관절이 동시에 아프고 붓고 붉어지고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입안이 자주 헐고 또 원인이 모르는 탈모가 있는 것도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레이노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제 찬 곳에 갔을 때 손가락이 하얗게 있고 시간이 조금 지체되면 파랗게 변하고 다시 따뜻해진 붉게 변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설명되지 않는 미열이 지속되거나 심한 피로감, 체중 감소가 있거나 또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거나 다리가 붓는 등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이런 증상들이 여러 개 겹쳐서 일정 시간 지속될 때 저희가 비로소 혹시 루푸스의 가능성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진단 기준을 적용하게 되고요. 반대로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검진에서 항액 항체 양성이 나왔다. 한 줄만 나온 경우에는 진단이 되지 않습니다. 국제 진단 기준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 세계 류마티스 의사들이 쓰는 2019년도에 유럽, 미국 류마티스 학회의 분류 기준도 이 원칙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표가 조금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 핵심 구조만 풀자면요. 필수 조건으로 기본 입장 조건으로 항액 항체가 1대 80배 이상으로 양성인 적이 있어야지만 이제 이 진단 기준을 적용하게 되고요. 항액 항체가 음성인 사람은 애초부터 저희가 루푸스를 의심하는 후보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이렇게 콩팥, 피부, 관절, 항체 그리고 뭐 장막염, 보채 감소 같은 항목들을 점수를 매겨서 합산 점수가 일정 기준 이제 10점을 넘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임상 증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최소 하나 이상 있다면 전신홍반 루푸스다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류 기준이라는 거는요. 내가 이제
건강한 사람인데 항체가 나왔는데 뭐 관절이 아픈 적이 있고 뭐 발진이 생긴 적이 있으니까 루푸스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증상이 있어서 '이 사람은 어딘가 아프다. 환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왜 아플까? 혹시 전신홍반 루푸스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이제 병은 있는데 그 병의 원인이 '알고 보니 루푸스였다.'라고 하는 과정을 저희가 분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항액항체 양성이라는 건 이제 시작일 뿐인 거고요. 이 입장권만으로는 병이 진단되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증상들하고 다른 검사들이 충분히 뒷받침을 해 줘야지만 비로소 전신홍반 루푸스란 진단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 한 줄로 병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항액항체 양성이 나왔고 의심스러운 증상도 좀 있다. 이럴 때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 가면 어떤 검사를 하는지 그래서 의사가 퍼즐을 맞추는 과정을 살짝 예시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는 이제 역과랑 그 패턴을 봅니다.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염색이 될 때 현미경에서 보이는 형광 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균질하게 염색이 될 수도 있고 반점처럼 이제 점점이 과립형으로 또는 이제 동원체형, 핵소체형 그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가지면서 약간 무늬를 가지면서 염색이 되게 되는데 이 패턴이 이제 어떤 질환과도 연관이 있는지 좀 힌트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전신홍반 루푸스의 대표적인 패턴은 이제 호모지너스 스페클드라고 얘기하는 핵이 고르게 쭉 염색이 되면서 그 점박이 같은 모양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더 구체적인 특이 항체를 검사를 합니다. 질환 특이 항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ENA라고 얘기하는데 핵 안에 있는 주요 내용물들을 뽑아서 거기에 대한 특이 항체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 기준에서 보시면 항체의 항 dsDNA 또는 항 SM이라고 하는데 그 핵 안에 있는 더블 스트랜드 DNA에 대한 항체를 뽑아서 우리가 직접 검사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정 항체들은 전신홍반 루푸스에 상당히 특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성이면 루푸스의 가능성이 의미 있게 올라가게 됩니다. 또 보체 같은 검사도 같이 검사를 해서 보게 되는데 이제 루푸스가 활발하게 활동할 때 이 보체는 그런 면역 반응의 재료 같은 것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침범 여부를 보는데 소변 검사를 해서 단백뇨가 있는지 피 검사를 해서 신장의 기능은 괜찮은지 또 일반 혈액학 검사를 해서 우리 피 안의 세포의 숫자를 세어서요. 빈혈은 없는지 백혈구 수치는 정상인지 혈소파는 개수가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봐서 실제로 몸의 장기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모든 조각들 증상, 역과, 패턴, 장기 침범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 류마티스 내과 의사가 이거는 전신홍반 루푸스에 합당하다 이런 식으로 질환을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상황을 정리를 해 보면요. 만약에 내가 아무 증상이 없는데 검진에서 항액항체 양성이 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첫 번째로는 뭐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이제 건강한 사람들한테도 흔하게 나타나는 결과거든요. 물론 100명 중에 130명이 이제 흔한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할 거긴 하지만요. 특히 낮은 역과 뭐 1대 80이나 1대 160 정도의 양성이면서 나에게 아무런 증상이 없다면 대부분은 별다른 치료나 추적 없이도 괜찮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렇다고 또 완전히 잊어버릴 필요는 없는 게요. 내가 아직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운이 좋아서 그 전 단계에서 알게 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지를 버리지 말고 이렇게 보관을 해 두시고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 그래서 뭐 나비 모양의 발진이라든지 광과민성이라든지 다발성 관절 등 여러 관절이 붓고 아픈 거 그다음에 입이 헐고 머리가 빠지고 레이노 증상이 손가락에 생기고 원인 모를 피로감이 있으면서 체중이 5% 이상 감소하는 일이 새로 나타나면은 그때는 미루지 말고 내가 위험 인자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증상이 생겼네라고 생각하고 진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래도 조금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해서 류마티스 내과 진료를 권하고 싶은 상황인데요. 역가가 이제 1대 64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왔거나 양성 소견이 있는데 앞서 얘기한 의심 증상이 동반이 되는 경우 또는
이게 그 의심 증상인지 아닌지 판단이 조금 어려운 경우에,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이제 전신홍반 루푸스 환자나 이제 명확한 자가 면역 질환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번 전문의를 방문해서 평가를 받아주는 게 저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의 맥락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또 필요하면 앞서 얘기한 추가 검사들을 정리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제 너무 겁먹거나 그렇다고 너무 무시하지도 않는 고런 이제 균형 있는 이게 이제 '행동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정답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이제 항액 항체는 이제 양성인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양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을 고르는 검사고, 그래서 자체는 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음성일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제 안심하셔도 되고, 양성이라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할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단은 이제 종합적으로 증상 그리고 항체, 의사의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겸사겸사 하나를 보고 이제 '내가 뭐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종합적인 진료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이제 질문 주신 내용들 조금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스프링 님께서 피부 발진으로 류마티스 내과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다른 항목들은 다 음성이고 정상 범주로 나왔는데 안티 SSA가 조금 높게 양성으로 나와서 특별한 진단을 받지는 못했다고 하십니다. 처음에 병원을 방문했던 이유는 피부 발진 때문이었는데 햇볕을 차단한 후로 피부 발진이 사라졌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게 안티 SSA가 약 양성으로 나왔다면 추후에 쇼그렌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발전할 가능성이야 있죠. 그런데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마도 광감인성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광감인성은 앞서 얘기한 저희가 자가 면역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힌트 중에 하나이고요. 하지만 이제 일시적인 광감인성이고 다른 염증이 없고 항로항체 SSA 양성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무슨 병을 붙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냥 의심할 수 있는 단계, 고위험군인 보유자, 그 정도로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으신 이제 그 안티 SSA 로 A 항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그렌이라고 하는 건조증이랑 관련되어 있는 항체이고, 물론 전신홍반 루푸스에서도 나타나긴 합니다. 보통은 침샘, 눈물샘처럼 분비액을 만드는 샘에 염증을 일으켜서 침샘이 붓거나 눈물샘에 염증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건조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쇼그렌이라고 하는 질환의 진단은 물론 조직 검사도 시행을 하지만 기능적으로 눈물의 양과 침의 양이 줄어들어서 뭐 혀가 갈라지거나 물 없이는 음식을 먹기 힘들거나 너무 뻑뻑해서 각막에 상처가 생기는 상태를 바탕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야만 병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프링 님이라면 건조 증상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내가 건조해서 각막염이 생겼다라고 하면 나는 항체를 갖고 있는 고위험군이니까 한번 안과에서 검진을 받아보고, 만약에 많이 건조하다, 뭐 셔머 테스트 같은 것이 양성이다라고 하면은 그때쯤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HXX 님께서 직장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항액 항체 양성이 1대 80 스페이클드 패턴이 나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1대 80부터가 양성의 시작이니까 이제 가장 낮은 이제 저역과 양성이 나오신 상태네요. 그리고 스페클드 패턴은 앞서 스프링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안티 SSA 로 항체가 보통 스페클드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패턴으로 봐서는 이제 직접 뽑아서 검체를 실제 로를 갖고 있는지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SSA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좀 의심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견서에서는 이제 류마티스 내과 정밀 검사 요망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증상이 전혀 없고 피로감만 좀 있어도 루푸스의 확률이 높냐고 하셨는데, 사실은 증상이 전혀 없다면 병이 아니죠. 그냥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1000명 중에 130명, 그러니까 100명 중에 13명이 1대 80배의 항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13명에 해당되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항체를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1-2년 후에 바로 병이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5년, 10년 이상 이제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 천천히 질환이 생기고 더 많은 분들은 실제로 병으로 진행하지 않고 가지고만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증상이 없다면 루푸스의 확률은 없고요. 근데 이제 내가 정말 증상으로 알 수 없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벼운 빈혈이 있다. 백혈구가 살짝 떨어졌다. 혈소판이 한 멍이 등지 않을 정도로 떨어졌다. 고런 것들은 내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건강검진 할 때 근데 그런 항목들을 항상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같이 확인한 그런 피의 세포의 숫자라든지 소변 검사가 정상인데 내가 증상이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항액항체 검사만 있고 나머지 기능 검사를 전혀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반 혈액학이나 소변 검사 정도는 체크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같이 그 수치에서 1대 40, 80, 100, 320과 같은 이제 타이터에 대해서 의미를 물어봐 주셨는데요. 요 부분 저희가 이제 앞서 강의에서 다룬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의 혈청을 보러 이제 1:1로 검사를 하지 않고요. 40배를 희석한 다음에 먼저 이제 40배 희석을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역가는 얼마나 많이 희석을 해도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이제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농도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높은 역가, 희석을 많이 해도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항체의 농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루푸스가 맞다면 어 완치가 가능할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어 이제 모르고 계셨는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뭐 백혈구 감소증, 빈혈 등등이 있어서 만약에 전신홍반 루푸스를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래서 이런 질환들에선 저희가 완치라는 개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완치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병이 없어져서 항체도 없어져서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아도 새로 병이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항체가 있어도 병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루푸스가 충분히 좋아져도 항체가 남아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런 단어를 쓰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관해라고 하는 항체는 보유하고 있지만 또는 내가 약물 치료는 지속하지만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아직까지 완치는 뭐 그러니까 이식 치료라든지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지 가능하고 약물 치료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신체 증상이 없어도 항액 항체와 같이 이제 평생 항체만 양성인 채로 건강하게 지내는 일반인이 많은지 궁금해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 사실 저희가 모든 일반인들에게 검사를 하진 않으니까 뭐 숫자로 얘기 드리긴 어렵지만 대부분의 이제 항체 양성인 환자분들이 뭐 100명 중에 실제로 병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1명 이하이고 대부분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예 다음은 이제 삶은 음악님께서 이제 루푸스 투병하면서 살이 찐 케이스를 간접적으로 보시고 이제 루푸스가 어떤 병인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전신홍반 루푸스는 앞서 얘기한 그런 자가 항체 그리고 자가 항체가 자기들의 항원을 만나서 만드는 면역 복합체 때문에 우리 몸에 염증이 일어나는 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일어난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병을 진단을 하니까 실제로 나타나는 증상은 상당히 다양해요. 그래서 앞서 진단 기준이나 이제 임상 표현에서 말씀드린 뭐 피부 문제, 점막 문제, 관절 문제, 홍파 문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같은 루푸스라는 진단명을 가지고 있어도 나타나는 증상이나 좀 중증도 그래서 '내가 생명에 위협을 줄까? 투석이 할까? 아니면 그냥 좀 관절통이 있긴 하지만 조절하면 잘 지낼까?'는 개인차가 심한 병입니다. 어쨌든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고 이전에는 이제 전신홍반 루푸스를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약제가 많지가 않아서 이제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글루코콜티코이드를 투여하게 되면서 고용량의 글루코콜티코이드가 장기 투여되면 이제 체중이 늘거나 당이 오르거나 그런 대사의 부작용들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조절이 어려운 적극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와 같은 좋은 약제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글루코콜티코이드, 스테로이드의 요구량이 줄어들고 조금 더 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은영님께서 이제 루푸스 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친 적이 없는데 갑작스러운 무릎 통증으로 무릎이 안 펴지고 짜릿한 통증이 와서 서 있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절뚝이며 걷는 상태고 다리에 힘도 줄 수가 없고 안쪽 바깥쪽이 아프다고 하셨고요. 근데 앉거나 누워서 무릎을 펴면 무릎이 펴지기는 하는데 누워서는 이제 무릎에 힘을 줄 수 있는데 일어나면 힘을 못 쓰고 다리를 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말씀만 듣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누워서 무릎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무릎 관절염보다는 이제 다른 원인, 허리에서 내려오는 문제거나 허리에서 내려오는 방사통이라고 하는 이제 신경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고관절, 이제 무릎을 디딜 때 무릎만 쓰는 게 아니라 발목, 무릎, 그리고 우리 고관절을 차례로 쓰니까요. 고관절 쪽에 있는 문제의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 쪽의 문제는 좁아지거나 눌리는 부분은 없는지, 신경학적인 문제가 없는지. 왜냐하면 이때도 짜릿한 전기 통하는 통증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또는 이제 무릎 위쪽의 고관절 쪽에 뼈 쪽에 괴사 같은 뼈의 손상이 있거나 고관절에 활액막염, 관절염이 있거나 아니면 무릎 같은 경우에도 관절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무릎뼈 자체의 그 골괴사 같은 문제가 없는지 진료를 보시고 필요하면 조금 더 이제 좀 적극적인 이미지, 엑스레이나 이제 조영제를 사용한 그 MRI 검사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왕기님께서 얘기를 주셨는데요. 평소에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홍삼, 프로폴리스, 상황버섯 같은 건강 기능식품을 먹으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진료실에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몸의 군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외부의 이제 바이러스, 세균, 그리고 침입부터 나를 지켜주는 이제 군대예요. 근데 우리 군대도 이제 뭐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여러 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면역 세포도 이제 선천명, B세포, T세포, 뭐 백혈구 여러 가지 세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단일 세포나 똑같은 뭐 면역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체계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다른 성격을 가진 세포들이 균형 있게 서로 이제 이 손발을 잘 맞춰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얘기 결론은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아니고 다양한 여러 세포가 협력을 하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일 성분으로 하나의 약제로 그 모든 세포에 일관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기가 어려워요. 하나의 성분으로 면역력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면역이 이제 하나의 선으로 얘기하는 이제 1점에서 100점까지 있고 여기에 좀 달려나가는 그런 개념이라서 이제 올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면역은 그러니까 점수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체계가 아닙니다.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건강식품을 먹어서 면역력이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저희 질환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면역 억제제라는 약제를 쓰기 때문에 혹시 치료약을 쓰면 면역이 떨어지니까 혹시 이제 이런 걸 먹으면은 안 좋을까? 면역이 올라가면 안 좋아 생각하시는데 이제 면역 억제제도 전체 면역에 작용하지는 않고요. 약제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뭐 테크롤리무스, 아자사이오프린 그런 것들 이제 T세포 면역의 일부만 억제를 하고 우리 전체 면역을 억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럼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이제 루푸스 치료에 많이 쓰는 뭐 벨리무맙이나 뭐 리투크시맙 같은 약제는 비세포 면역이라고 하는 우리 전체 면역 체계의 극히 일부 이제 특정 면역 세포만 살짝 억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 억제제를 써도 이제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강 기능 식품은 실제로 면역이 올라가서 병이 나빠질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보통 이제 그래도 이제 건강기능식품 안전성이 좀 입증이 된 약제들이니까 좀 영향이 덜하긴 하지만 어쨌든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먹어서 간 수치가 오르거나 다른 이제 장기 기능에 부담을 줘서 우리의 치료에 조금 이제 부담이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을 걱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뭐 면역이 너무 좋아져서 루푸스가 나빠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HXS 님께서 항액 항체 양성인 상태에서 헬스나 크로스핏 같은 고강도 운동을 계속해도 안전할지, 그리고 자가 면역 상태인 사람은 과도한 신체 활동을 하면 증상이 나빠질 수도 있다. 고런 질문을 주셨고요. 이 운동에 대한 부분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그쵸. 과도한 신체 활동을 하면, 이제 무리하면, 과로를 하면 상당히 이제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좀 젊은 분들이시니까 직장에서나 이제 중요한, 나의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과로하고 무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질환 악화를 겪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강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레크레이션으로 하는 운동과 우리가 이제 일로 하는 운동, 이렇게 신체적 노동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운동은 내가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치고 나의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내가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레크레이션 목적으로 하는 운동, 나에게 멈출 수 있는 선택성이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은 보통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에서 무리하고 근육통이 심하고 쉬고 싶다라고 쉴 수 있다면, 고강도라고 하더라도 내가 견딜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가 않고요. 그런데 이게 내가 생업을 위해서 해야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억지로 해야 된다, 그런 활동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강도가 높다고 해도 익숙한 활동이시라면은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승환 씨 님께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집중이 잘 안 되는 것도 루푸스랑 관련이 있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전신홍반 루푸스의 신경정신 침범의 가장 흔한 증상이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흔한 증상이고, 뭐 두통, 집중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집중력이 떨어지면 루푸스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좀 어렵죠. 왜냐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매우 많고, 전신홍반 루푸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00명 중에서 1명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요런 증상으로는 먼저 다른 질환을 의심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내가 루푸스 환자인데 요즘 들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혹시 신경정신 침범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심지어 전신홍반 루푸스 환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질환의 활성도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보다는 치료 약제, 또는 이제 치료 약제를 하면서 합병증으로 감염증이 생겨서 신체적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이유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 관련은 있지만 다른 원인이 많으니 감별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앨리스웰 님께서 초기 루푸스 의심으로 내과에서 할록신,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고 하는 약제를 처방해서 복용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을 오래 복용하면 망막이 망가질 수 있다는 부작용을 봤는데,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꼭 받아야 되는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 해 주신 것 같고요. 할록신은 이제 항말라리아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말라리아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약제이고, 이제 코비드 19 때도 이제 면역 조절제로, 실제로 이제 면역 억제가 심하지 않지만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좀 긍정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는 약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전신홍반 루푸스나 쇼그렌 증후군 같은 자가 면역 질환에서 비교적 안전한 약제로 진단을 받으면 꾸준히 루푸스 환자 비타민처럼 사용하는 중요 약제입니다. 이 약의 거의 유일한 문제 중에 하나가, 환자분들의 4에서 5% 정도가 장기 복용 시 망막에 침착을 하게 되고 우리의 시야를 좀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꼭 받으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진단 시 한 번 받고요. 5년 이상 약제를 복용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대개 1 년에 한 번이지만 환자분의 눈 상태에 따라 안과에서 이제 방문의 간격을 조절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안전하신 분들은 조금 더 드문드문 보고, 약간 애매하거나 위험하신 분들은 자주 보도록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안전하기 때문에 먹는 약제이기 때문에 이 약제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면 비록 드물긴 하지만, 그래서 20명 중에 1명꼴이지만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꼭 권유드리고요. 또 루푸스 환자분들은
이제 2차성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해서 건조 증상 동반되는 경우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각막에 상처가 생기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으로 이제 안저 상태를 확인하고 2차성 건조 증상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미있는 질문 많이 들어봤고요. 네. 좋은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